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은퇴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돈일 겁니다. 퇴직금 1억 2천, 연금 180만 원.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평생 걱정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작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 김 선생님은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식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선생님 건강하세요. 라고 외쳤고 동료들은 이제부터는 황혼 인생을 즐기세요. 라며 축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도 여보, 이제 고생 끝이야. 여행도 다니고 손주랑도 마음껏 놀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만큼은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퇴직금 1억 2천만 원, 매달 들어오는 연금 180만 원, 병원비, 생활비, 손주 용돈까지 계산해봐도 빠듯하지만 살만했습니다. 우리 노후는 이제 안전하다. 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기회가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3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선생님은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에서 큰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눈앞의 아들은 간절했고 아내도 한번 도와주자. 그래도 아들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아들에게 계좌 이체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죠. 내가 평생 벌어둔 돈, 어차피 자식에게 돌아갈 돈 아닌가? 처음엔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던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마치 그 돈이 자기 것인 양당당해진 겁니다. 어느 명절날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다가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준 돈은 언제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빌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 목 아닙니까? 그 순간 김 선생님의 귀에 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그 한마디만 메아리 쳤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제 목.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뒤척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히 빌려준 거 아니었나?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김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내가 잃은 건 3천만 원일까? 아니면 아들일까? 자식을 돕겠다고 꺼낸 돈이 오히려 자식과 나를 갈라놓는 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다시 벌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차용증 한 장 쓰자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가라고 단호히 말하지 못했을까? 부모 마음이 약해지는 단 한순간 노후의 안전망이
무너진 겁니다. 이웃 박 씨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큰딸 부부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보태줬는데 몇 년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딸이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아버지, 그 돈은 사실 우리 집 몫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 그런 게 아님을 깨달았지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제목 아닙니까?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잠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말 나도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내줬나 봐요. 김 선생님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결국은 자식에게 갈 테니 미리 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돈이 오간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다시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 돈 언제쯤 정리할 수 있겠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어차피 제 몫인데요. 그 한마디에 김 선생님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고마움은 어디로 간 거지? 내 손으로 준 돈인데 왜 내가 빚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 아들아, 사업은 잘 되냐? 그 돈은 그때 아들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빌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제 몫입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굳었고 사위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잃은 건 아들이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내가 도와줬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 어긋난 인식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그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마움 대신 권리만 주장하는 자식을 보는 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차용증 한 장만 쓰자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돌려주라는 약속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작은 절차 하나가 아들이 당당하게 내 몫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에 남은 상처도 훨씬 덜했을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의 관계를 가르기도 지키기도 합니다. 이웃정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도와줬는데 몇 년 뒤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왜 오빠만 챙겨줘요? 그 돈 제 몫에서 뺀 거 아닌가요? 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려 했던 돈이 오히려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칼이 돼버린 겁니다. 김 선생님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은 없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돈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는 갈등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전히 아들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제 몫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단순한 대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줬나 봐요. 사용증이라도 쓸 걸 그랬어. 김 선생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분노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부담이 커요. 아버지가 주신 돈, 그냥 집안의 지원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라는 건가? 순간 그 작은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손주 돌잔치 자리. 친척들이 모여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들 사업도 잘 된다며? 아버지가 밀어주셨다던데.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결국 제 몫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웃던 얼굴이 굳었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김 선생님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이제 저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아들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체면을 잃게 한 빚이구나. 그날 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괜찮아.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그건 끝이야.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바보였어. 부모 마음 약해지는 순간 집안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위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왜 아들은 저렇게 당당해졌을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빌린 돈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받은 돈은 금세 자기 권리라고 착각한다고. 이른바 심리적 소유 착각. 아들에게 건넨 3천만 원은 어느새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내 당연한 몫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김 선생님은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큰딸 전세자금 보태줬는데 몇 년 지나니 작은 아들이 따지더라. 왜 형만 챙기냐고. 결국 돈이 아니라 자식들 사이가 갈라졌지. 김 선생님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줬다는 거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울 수 없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 안에서 스며든 한마디 말, 무방비하게 내준 손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너진 채로 노후를 보내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그날 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며칠 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김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한 말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있다. 빌린 게 아니라 내 몫이라고 했던 그 말 말이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었어요. 돈 갚는 게 부담이 돼서. 김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아프다. 돈보다 무서운 건 바로 가족의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문제에는 경계를 두자고. 첫째, 말로만 하지 않는다. 기록을 남긴다. 둘째,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셋째, 조건을 분명히 한다. 빌려주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선을 그어둔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음이 크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김 선생님은 이웃들에게도 이런 충고를 남겼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아니면 최소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세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야? 가족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용증이 가족 사이의 불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족의 믿음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은 경계가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조건이 모호하면 오해가 생기고 작은 오해가 쌓이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즉, 돈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다뤄선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의 관계를 지켜줄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돈을 준 걸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준 방식을 후회한다. 무방비하게 줬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무너졌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다. 김 선생님은 아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어. 그는 마음속으로 3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방비로 돈을 내주지 않겠다.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도와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조건을 분명히 하겠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자식한테까지 차용증을 써야 해?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서로 편해. 글자는 마음을 묶어주거든. 말로만 하면 금세 사라져. 기록은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였습니다. 날짜, 금액, 약속을 남겨두면 오해가 갈등으로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김 선생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만큼. 내가 무너져 버리면 자식도 함께 무너져. 은퇴 후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내 노후를 지키는 게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날짜 지켜서 갚아라. 혹은 이건 그냥 주는 거다. 대신 다시는 같은 부탁은 하지 마라.
돈을 어떻게 주는지 선을 명확히 그어야 서로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교사 후배 모임에서 김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줬다가 관계가 무너졌다. 너희는 같은 실수하지 마라. 그때 한 후배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 필요합니까? 가족인데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용증은 불신이 아니야. 그건 안전망이야. 말로 한 약속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글로 남긴 약속은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준다. 순간 모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이다. 나는 아들에게 돈을 준 걸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무방비로 준 걸 후회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 믿음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무너지는 거다. 세월이 흘러도 김 선생님은 아들의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제 몫입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 가시는 분노가 아니라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지 않나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들에게 믿음을 잃은 게 더 아픈 거다. 그가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시작되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기록 한 줄, 조건 하나. 그것이 없을 때 사랑은 권리가 되고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도 선물이 될 수 있다. 내가 겪은 실패가 누군가의 지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교사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관계는 남는다. 그러니 돈을 지키는 법보다 관계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라. 손주에게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다.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법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관계에서 시작된다. 김 선생님은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행복도 결국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 관계를 붙잡아주는 건 바로 현명한 안전망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세상의 풍파가 아니다. 집 안에서 스며든 작은 말, 무심코 내준 돈에서 시작된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며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